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향을 밝히면서 남북 간 대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네, 2년여 만에 남북 당국 회담이 이뤄질 수 있을지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고위급 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자, 관련 내용을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참가 등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동계올림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점을 감안하여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시기, 장소, 형식 등의 구애됨이 없이 북측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네, 시기와 형식 또 그리고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구애도 없이 회담에 응해달라 하는 제의를 한 건데요. 1월 9일이면은 그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은 2월 9일이니까 딱 한 달 전에 회담을 하게 되는 건데요. 성사가 된다면은 자 빠른 속도로 우리 정부도 김정은 신년사에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김정은 신년사에 대응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당장 말해주신 대로 그 소위 평창 동계올림픽 이것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개최하는데 사실 초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만에 하나라도 북한의 여러 가지 군사적 도발이라든가 이런 모험 행위를 강행해서 이 평창 올림픽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은 피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긴박감이 사실 있지 않느냐. 네. 자, 이것을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대화 분위기라도 만들어 놓는다면 그런 어떤 도발적인 그런 상황을 면하면서 동시에 평화적으로 이것을 잘 치룰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네. 그런 좀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되고 있다 이래 봐야 되겠죠. 네, 우리 정부가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동안 물밑 접촉이 상당히 있어 왔다는 것도 반증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채널을 동원해서 북한과의 접촉점을 찾고 있었을 겁니다. 네. 예전 같으면 개성공단을 통한 관리위원회 채널도 있었고 또 진출 기업을 통한 채널도 있었고 또 적십자 같은 채널도 있고 여러 네. 가지 채널들이 가동됐었는데 네. 사실 요즘은 다 끊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것이 이제 평창 올림픽 관련돼 있는 것이었는데요. 알려진 바처럼 11월 달에 우리 남북 체육 교류 협회 민간인이죠. 네. 이사장이 만나서 강원도지사가 쿤밍에서 한번 만날 수 있게 좀 조율해 달라라고 제안을 했었고 네. 거기에 응하면서 이 회담까지 오게 돼서 이제 내부에 서로의 의견들이 전해지고 그것이 공식적으로 김정은 입을 통해서 이 참가 의사가 밝혀지는 그런 순서를 가져온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남북 대화가 성사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대화 채널도 역시 복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직까지 글쎄요, 북한과 지금 우리나라와 사이에서는 이 대화 채널이 공식적으로 지금 열려져 있지 않은 상태죠. 다 잠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판문점 이쪽에 어떤 전화 통화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통신을 통해서 뭔가 채널이 열려져야 그나마도 최소한의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우리 통일부가 우선적으로 판문점 평화의 집을 통해서 그쪽에서 이제 남북 회담을 개최하자고 네. 한 건 역시 이러한 채널 우선적으로 복구를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회담을 하게 되고 또 이 회담 자체가 일회성인 어떤 회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라든가 그리고 여타의 어떤 문제를 인도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남북한 관계를 확대 발전해 나가는데 그야말로 아주 시초로서 어떤 의미에서의 마중물적인 어떤 역할로서 네. 이번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는 데 네. 의미가 사실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이번
우선 그 회담 준비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끊겼던 그 남북 대화 채널이 정상적으로 그 열린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의미가 있죠. 우선 보면은 이번에 직통 핫라인을 말씀하셔서 원래 세 개가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있고 판문점에 있고 서해 군 라인이 라인이 세 개가 원래 가동되어 있던 것이 다 막혀 있게 된 상황이어서 근데 그 막혀 있다는 것 자체가요. 그냥 전원을 북한 쪽에서 내려놓은 겁니다. 네. 이거 라인 자체를 철수하거나 다 뭐 선을 뽑아내거나 하는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전원을 뽑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의지만 있으면 그 전원만 온 하면은 바로 이제 통화가 되고 전통문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조치는 금방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은 조치이기 때문에 북한의 의지가 달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선 현 상황에서는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의미는 있지만 그럴지라도 대화 자체가 선이거나 대화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는 거겠죠. 뭐 익히 아는 바처럼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여야 된다는 것이 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선 이번에 보면 의제도 제한하지 않겠다. 우리가 협상 파트너도 제한하지 않겠다. 일정도 제한하지 않겠다. 모든 것을 열어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우선 이렇게 통해서 대화를 우선 하겠다에 우리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조명균 장관의 제안으로 해서 남북 고위급 당국자 회담이 열리게 될 텐데요. 물론 이제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응해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자,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된다면은 누가 대표로 나가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이 고위급을 정하는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터인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장관급이다. 그러면 우리 측에서는 뭐 통일부 장관이 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북한의 경우에 그러면 누가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책임 있는 쪽에서 나오려고 한다면은 그 당적 인물이 사실 나와야 되는 것이죠. 뭐 그렇게 본다면은 뭐 최룡해라든가 이런 인물이 나오는 것이 또 가장 또 바람직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이제 북한도 역시 그 국가기구가 있습니다. 국가기구 소위 내각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 이번에 특히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그 통일전선부가 내각으로 흡수된 그 전례가 사실 있죠. 그렇다면은 이 통일전선부장이라든가 이 통일전선부 관계자가 나름대로 고위급 소위 우리 이쪽에 통일 그 장관급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과거에도 남북이 회담 직전에 이 격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 이해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회담이 무산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2014년에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는 격을 맞추려고 했었고 사실은 그게 상호간에 어떤 기싸움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격을 그쪽에 너무 낮은 격이 나오는데 우리가 높게 했을 경우에 어떤 자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싸움 같은 게 했었는데 일단 그것조차도 이번에 완전히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 이번에 보면 원래 전통적인 이 통전부 통통 라인이라 그러는데요. 통전부 라인은 이제 김양근, 원동현, 맹경일 이 라인이 있었는데 김양근은 2015년 12월에 사망을 했습니다. 의문사했죠.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간 사람이 김영철이라고 지금 정찰 총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조평통위원회라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는 것이 외곽기구로 있다는 것이 2016년에 국가기구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 자리를 김영철이가 누구를 앉혔냐면 이성건이라는 자를 앉히게 되는데요. 이성건이라는 자가 누구냐면은 김영철이가 군사회담 정찰 총국장 할 때 군사회담하고 나올 때 늘 데리고 다니던 수행했던 그 아주 신복 같은 사람을 그렇게 앉혀놨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김영철 라인이 지금의 대남 협상 라인을 다 쥐고 있다고 그래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이 돼서 아마도 그쪽 라인에 이성건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날짜는 9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근데 공교롭게도 8일이 김정은의 생일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이게 혹시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것 가지고 변수는 사실 될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은 뭐 이 자체가 대화를 여는 데 있어서 어떤 거 상징적인 그것으로 또 의미를 둘 수가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그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이 응해 올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지금 북한 역시도 이 남북 대화를 열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렇다면은 최소한 이번 그 평창 동계 올림픽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방식대로 남북 대화를 다시 재개를 해서 여러 가지 뭐 회담을 통해서 하겠죠. 해서 이제 자기들 추구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볼 수 있죠. 예. 네. 자, 회담이 성사된다면 어떤 의제들이 포함될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조명균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상황의 어떤 북한 핵 문제, 한반도 핵 문제의 엄중성을 감안할 때 저희가 일단 남북 당국 간에 마주 앉게 된다면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서로 관심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북측에다가 제기해야 될 사항들은 북측에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위급 남북 당국 회담이라고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체육적인 내용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들도 이야기를 하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통일부 장관께서 이렇게 고위급 당국 회담이라고 명명해서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체육 주무 장관인 문화체육부 장관 명의로 제안을 하거나 하면 될 사항이었는데 네. 통일부 장관이 전면에 나선 이유는 바로 이제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남북 관계 전반에 걸친 대화를 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제 그 속에서 한 주제로 이제 평창 올림픽을 다루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쪽에서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네. 장관께서 밝힌 것처럼 핵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관심사로서 오릴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핵에 대한 것은 어느 미국과도 한국과도 논의하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까지 그건 김정은의 지침이고 김정은의 의지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논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 문제를 네. 어떻게 풀까가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고위 당국자 회담이 지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지는 자리이긴 하지만은 이게 남북 간의 회담 자체가 2년 1개월여 만에 회담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에는 글쎄요, 조금 무리가 아닐까 싶을 수도 있어서 비핵화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는 좀 보기 힘든 측면이 없는 것 아닌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이제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그 비핵화 문제는 사실 북한이 생각하는 것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 근본 문제입니다. 네. 이 근본 문제에 있어서는 어디 정도 이것을 거론하는 수준에서 일단 의미를 잘 갖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더해 가지고 사실은 북한은 북한대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남북 간의 어떤 교류 협력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까지 이제 유엔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북 제재와 압박이라는 어떤 그런 틀에서 좀 완화하거나 혹은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사실 보일 테고 예. 우리 입장으로서는 뭐 제재와 압박이라고 하는 그 틀은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에서 우리가 어떤 완화된 어떤 입장을 제시하기는 사실 어렵고 네.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교류를 할 것인가 그리고 협력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제시할 가능성이 사실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우선적으로 인도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회담이라든가 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타의 문제로 이제 좁혀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어떤 전반적인 문제를 일단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그 중에서도 역시 당면 과제인 사실은 평창 동계 올림픽 북한이 이거 참여하는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주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자, 또 다른 현안으로는 이산가족 상봉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중앙일보가 보도한 부분에 따르면은 정부가 설에 맞춰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산가족 상봉은 사실 지난해 7월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에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북한이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성사가 될까요? 어쨌든 우리 정부로서는 또 국가적으로서는 이 실향민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성사해야 되는 것이 절실한 문제입니다. 네. 정부로서는 좀 점차 연세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타계하신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 평창 올림픽에 북한을 초청하는 것도 사실은 북한의 의지에, 북한의 선의에 의지해야 되는 문제고요. 네. 또 하나 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북한의 선의를 의지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북한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 두 개가 정부를 안고 있는데, 하나의 문제는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평화적으로 치르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예.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고 장기적인 과제가로 하나가 있는 것이 북한 핵 문제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은 해법 자체가 사실 접근 방법 자체가 사실 전혀 다른 겁니다. 네. 하나는 선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설득을 해야 하고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지, 평창 올림픽과 이산 가족의 문제라면,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편에 이게 핵 문제는 우리가 강하게 국제 공조를 해서 압박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논리가 전혀 다른 두 논리를 갖고 있는 현안 문제가 동시에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요. 네. 정부로서는 이 퍼즐을 어떻게 묻힐까가 가장 지금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에는 평창 올림픽은 지금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지금 하는 거니까 조금 이 의제 자체를 줄여서 네. 평창 올림픽을 잘 치를 수 있게 하는 쪽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향후 전국을 남북 문제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풀어나가는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시간적으로 좀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평창 올림픽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이산 가족이나 이제 인도적 차원의 지원 문제라든가 나머지 이제 비핵화 문제 같은 것은 좀 순위가 좀 밀려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것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문제 푸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사자이신 이산 가족분들께는 어쩌면 제 말씀이 섭섭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국가 전체의 그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단계적으로 접촉하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네. 자, 우리 측이 어쨌든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서 북측에 통화를 시도를 했지만은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앞서서 짚어본 것처럼 지금 남북 간의 한 라인은 지금 다 막힌 상황인데, 네. 우리 측의 제안에 대해서 북측이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답신을 할까요? 그것은 그야말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번에 물론 신년사에 있어서 뭐 기존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남북한 관계 개선 의향을 강하게 시사를 했고, 네. 그 중에서도 또 특히 그 소위 우리 그 대한민국의 대사인 소위 그 평창 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좀 적극적인 나름대로 평가를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막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 그 북한이 그 평창 동계 올림픽 참석에는 좀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네. 여기에 따라서 북한은 이번에 바로 이것을 뭐 수용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좀 더 장소라든가 아니면 날짜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약간의 수정을 거치면서 자기들이 다시 한번 역제의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저는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저 초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네. 이제 이게 언제 북한에서 반응이 나올까가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김영철이가 정찰 총국장으로 있으면서 국방위 참사로 있을 때, 예. 우리 한국으로 보면은 국가안보실장 비슷한 역할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할 때는 거의 제 기억으로 한 3일 내에 그 김정은의 허락을 받아서 바로 반응을 보였거든요. 예. 네. 과연 김영철이 통전부장으로 옮기고 나서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김정은과의 거리가 있어서 여전히 김정은과 거리가 가까워서 가까운 시일 내에 반응을 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면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시기가 언제 나올까도 조금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통전부에서 만약에 대응을 내게 된다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하게 되면 김영철이라는 인물 저는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김영철 통전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화면에 서는 걸 좋아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공식 담화 형식으로 나오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호혜를 예. 베푸는 뭐 평창올림픽 뭐 잘해주고, 그건 김정은 또 그런 이야기 했으니까 뭐 예. 민족적 대사를 잘 호응해 주는 것도 인지상정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김정은 그 위원장이 했으니까 이번에 그걸 받아서 김영철이 그렇게 공식 담화 입장을 내보내지 않을까. 아니라면 전통문을 통해서 보낼 수 있을 텐데 예. 저는 전자 쪽이 아마 김영철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자, 김영철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남북한 관계 또 북한의 도발이 지난 한 해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가 모두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고대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갑자기 대화 국면으로 바뀌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간의 급속한 대화 모드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미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미 국무부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If the two countries decide that they want to have talks, that would be certainly their choice. We are very skeptical of Kim Jong-un's sincerity in sitting down and having talks. We're in close contact with those people about a unified response.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with South Korea to put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and work towards the ultimate shared goal that we both have. 네. 자, 남북 간의 대화는 남북 간의 선택이라고 전제를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김정은이 대화를 제의한 데 대해서는 진정성에 대해서는 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북핵과 관련해서 북한이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또 불만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좀 대화라고 해가지고 소위 기존의 북한의 어떤 비핵화를 위한 압박과 제재 이 프레임을 대체한다 이렇게 보면은 이 대화 자체는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 압박과 제재, 소위 그 비핵화를 위한 이런 프레임은 프레임대로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또 이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 대화를 적극 활용한다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미국도 역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사실 있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우리 외교부에 이거 비핵화 문제와 우리 남북 대화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만큼 여기서 철저히 대비하도록 어떤 지시를 내린 것은 바로 이것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 미국이 지금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어떤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이 간다 하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인 것 같고 네. 우리 역시도 이번에 이 대화를 통해서 일거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고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방안으로 이 대화를 적극 활용한다 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의의를 둬야 되겠죠.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이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로켓맨 김정은이 처음으로 한국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고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거죠. 어쨌든 김정은이 새로운 모드를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주목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정영태 박사님도 말씀하신 바처럼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화 자체가 그냥 어린아이들 둘이가 싸우다가 화해하려고 대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대화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미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재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 속에 이어야지만이 대화 자체가 내용이 있고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 대화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평창 올림픽의 문제하고 좀 더 북한 핵 문제하고 조금 분리해서 하는 것이 정부가 아마 다루기가 쉽지 않겠냐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부분이 바로 그래서입니다. 예. 네. 남북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도 같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명확하게 딱 구분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회담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제가 볼 때는 오랜 역사 동안에 보면 이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1991년에 비핵화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네. 2년 후에 NPT 탈퇴를 하면서 남북관계 다 어그러집니다. 2000년에 6.15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2002년에 다시 고능적 우르늄 때문에 2차 핵위기가 벌어지면서 남북관계 한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네. 또 2007년에 2차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2009년에 2차 핵실험하면서 다 또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핵이란 남북 관계에서 핵이라는 것이 핵 문제 때문에 그렇게 쌓아놨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평창올림픽 성공적으로 이루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창올림픽과 핵 문제를 이번에는 욕심 부리지 말고 좀 스페시픽하게 좀 다뤄주는 것이 아마 정부로서 더 낫겠다라는 예.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예. 또 하나 네. 이제 남아있는 문제가 이 핵 문제와 평창 문제 빼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교류협력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예. 교류협력 문제에 이제 걸림돌이 뭐냐면 오이사 조치입니다. 예. 오이사 조치는 천안함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렇죠. 46분의 병사가 산하 6분은 사실 시신도 찾지 못한 그 민족적인 비극의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아무런 시인도 사과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문제가 앞으로 남북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겁니다. 예. 그 김명철이가 통전부장으로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욱더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가 그리고 북한이 어떻게 그 태도를 바꾸어서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가 앞으로 남북 관계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예. 됩니다. 네. 자,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장기적인 전망까지 해주셨는데요. 미국의 반응을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트럼프 미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서 밝혀낸 대화 제의가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지켜보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사실 좀 불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뭐 약간 비아냥거리는 어떤 그런 그 태도를 취했다고 볼 수가 있죠. 뭐 그러면서도 좋은 소식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그래도 이 그 비핵화와 관련된 그 남북 간의 어떤 직접 대화 이런 식으로 그 발전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좋은 소식이 될 것이고 예. 그렇지 않고 비핵화는 어디 멀리 해버리고 오히려 그 남북 간의 이 교류라든가 이 협력 이런 것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기존에 있었던 그 대북 제재와 압박이라고 하는 이 기본 틀을 또 흐트러뜨리게 된다면은 예. 문제가 있겠다. 사실 여기에 어떤 면에서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북한의 이 대화 자체에서 의심을 두고 있다고 하는 판단이 바로 그것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대화에 대해서는 그 의심을 가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북한 간에 이 벌이고 있는 이런 이 대화의 어떤 구도 자체는 자기들이 뭐 콩나라 밤나라 할 정도의 어떤 그것은 아니다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입장도 나름대로 그 견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 볼 수가 있죠. 예. 자, 미국이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 2년 1개월 만에 이루어지게 될 대화와 관련해서 약간은 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남과 북이 균형적인 협상을 이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함께 짚어봤습니다.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또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